유정란은 따뜻하게 온도를 올리면 병아리가 되죠. 그리고 생콩은 흙에다가 묻고 물을 줍고 햇빛에다 닿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난단 말이죠. 떡잎이 나오면서 싹이 나죠. 차이가 바로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영양분이 있더라도 그 고유한 모양이 망가져서 효소의 기능을 못하면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신현재 교수입니다. 효소가 뭔지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지금 집에서 담그고 있는 이 발효액, 이거 효소 아닌가요?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에서 담그는 그런 거는 그냥 효소라고 이름이 불리워지긴 합니다만 사실은 효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효소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럼 진짜 효소는 뭐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효소는 영어를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한 건데요. 사실 영어의 그 원어를 보면 엔자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ENGYME 이렇게 해서 엔자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엔자임도 사실은 어원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EN은 뭐뭐뭐 안에 들어있다, 뭐 그런 뜻이고요. 뒤에 붙어있는 그 자임은 효모라고 하는 미생물, 옛날에 맥주 만들 때 쓰던 그 미생물을 의미하던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 단어가 합쳐져가지고 기원전에 파라오도 그걸 만들어 먹었던 거예요. 맥주도 만들어 먹고 빵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만들 때 거기에 효모라고 하는 어떤 균이 들어가서 이걸 만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균이 만드는 거긴 한데 이 균도 살아있는 생명체일 테니 그 안에 뭔가 생명의 열쇠가 되는 물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균 안에 있는 물질, 그런 말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쓰다 보니까 엔자임 그렇게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엔자임, 효소는 그 단어 뜻대로 말하면 효모 안에 있는 물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정확하게 그걸 알게 됐죠. 효소라고 하는 거는 발효라고 하는 과정,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알코올을 만드는 걸 발효라고 하는데요. 이 발효에 효모라고 하는 균이 이용이 되는데 이 효모균 안에 들어있는 어떤 단백질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발효를 일으키는 균인 효모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콕 집어서 효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와인을 먹게 되면 와인도 뭐 발효의 산물인데 사실은 와인은 발효가 끝나면 그거 다 필터로 걸르기 때문에 효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와인 안에는 효소가 없겠죠. 집에서 만드는 발효액은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설탕에다가 여러 가지 식물들 넣고 오랫동안 쟁여두게 되면 발효액이 만들어지는데 그거 한참 더 놔두게 되면 또 술도 되고 식초도 되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런데 그 안에 효모가 살아있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효모가 일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효소의 양은 극히 작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특정한 그 화학 구조를 가진 이 단백질을 특별히 가공한 제품이 아닌 다음에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발효액이거나 효모 말린 거거나 아니면 술이거나 뭐 식초거나 뭐 그 정도가 되겠죠. 효소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포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촉매 역할을 하는 물질, 이렇게 이게 효소의 이제 정의죠. 세포 안에 있는 단백질인데 촉매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의 소화도 돕고 우리의 신진대사도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빵 만들 때는 효소가 들어가서 촉매 역할을 하니까 가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밀가루 반죽에다가 효모가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서 식빵이 되는 것이고요. 무슨 쌀이라든가 아니면 포도라든가 이렇게 단맛 나는 거에다가 효모를 집어넣으면 발효돼서 효소가 역할을 해서 술이 만들어지기도 되고 간장도 만들어지고 치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 안에 효소는 자기 역할을 다하면 그냥 다 사그러지기 때문에 나중에 효소를 얻게 되는 거라서 최종적으로 나온 물질은 그냥 김치, 치즈, 간장 뭐 이렇게 불리우는 것이 맞죠. 김치를 보고서 효소다 이렇게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이 일반적으로 그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언덕이 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큰 언덕이 있단 말이죠. 그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그 소화가 그만큼 되기가 어렵고 뭐 활동을 하려면 뭔가 뭘 먹어야 되고 그래서 에너지 언덕이 높아요. 그런데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 초록색 선으로 언덕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쉬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좀 더 잘 돼요. 좀 더 편안하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즉 똑같이 하는 일이지만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던 그 에너지를 좀 줄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요.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소의 역할은 몸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좀 덜 쓰면서 몸을 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소화한다고 이렇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왼쪽 편에 이제 덩어리 진 음식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소화해서 이제 조각조각 만드는데 효소가 들어가면 좀 더 잘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혹시 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속이 더부룩하시거나 그런 분들 계시면 아마 일어나서 걷거나 뭐 소화제를 드시거나 할 텐데요. 음식 자체에 효소가 풍부하다면, 그리고 우리 몸에 효소가 풍부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모든 음식물이 아주 잘 분해돼서 소화가 잘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의 신진대사가 좋다, 소화 기능이 좋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만드는 생촉매, 이거를 효소라고 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효소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특징을 알면 효소를 섭취할 때 효소를 아주 좋은 상태로 섭취하실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특징, 효소는 고유한 모양이 있어서 그 모양이 망가지면 기능도 사라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온도를 너무 높이 올리잖아요. 끓이잖아요. 그러면 모양이 망가져요.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안 돼요. 그리고 식초를 많이 집어넣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소금을 많이 집어넣는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서 너무 짜거나 신맛 나거나 이래도 모양이 바뀌거든요, 효소가. 그러니까 기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짜거나 쉬어도 안 돼요. 그리고 화학약품, 농약 같은 것들 많이 쳐가지고서 재배한 식물들 먹어보면 맛도 쓰고 그런데 실제로 영양가도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화학 물질이 또 들어가도 모양이 망가져요. 그래서 정리하면 높은 온도라든가 너무 짠 거, 너무 신 거, 그리고 화학 물질, 그리고 어떤 음식을 쌀 때 알루미늄 포일 같은 거로 신선한 음식을 싼다던가 이러면 그 알루미늄 때문에 또 효소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러한 것들 때문에 효소의 고유한 모양이 망가져서 그 기능도 사라진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달걀하고 콩이거든요. 왼쪽에 유정란 생달걀이 있고 오른쪽에 그 생달걀을 그냥 삶은 달걀이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두 개의 달걀이 차이가 없잖아요. 껍질을 벗겨도 사실은 큰 차이는 없어요. 왜? 그 생달걀에 가진 영양분 그대로 물에서 끓였기 때문에 삶은 달걀도 영양분 그대로 가지고 있죠. 삶은 달걀 먹었다고 단백질이 어디 날아가나요? 단백질 다 그대로 있으니까 똑같잖아요. 콩도 마찬가지죠. 생콩하고 삶은 콩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영양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었을 때 기본적으로 섭취하는 영양분에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유정란은 따뜻하게 온도를 올리면 병아리가 되죠. 그리고 생콩은 흙에다가 묻고 물을 줍고 햇빛에다 닿으면 어떻게 돼요? 싹이 난단 말이죠. 떡잎이 나오면서 싹이 나죠. 삶은 달걀은 병아리도 안 되고 삶은 콩은 떡잎이 안 나오죠. 싹이 안 나요. 이게 차이가 바로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큰 차이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요. 영양분이 있더라도 그 고유한 모양이 망가져서 효소의 기능을 못하면 생명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과 겉으로 봤을 때 다른가요? 다 똑같죠. 단지 차이가 뭐예요? 신진대사가 돌아서 효소가 활동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삶과 죽음의 차이는 거기서 갈라지는 거죠. 효소 활동에서. 그러다 보니까 효소가 가지는 고유한 특징은 바로 그 어떤 특정한 기능을 하는 모양이 있다. 이 모양을 망가뜨리는 조건을 하면 안 된다. 이게 특징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효소는 친구가 꼭 필요해요. 이게 기능을 돕는 조효소라고 하는데요. 활성을 돕는 친구가 없으면 효소는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 식탁에 비타민이나 그런 통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은 비타민 A부터 진짜 A, B, C, D, E, H 별의별 것들이 다 써 있고 미네랄이 어떻고 막 해서 철분 그런 거 다 써 있거든요.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그 자체가 하는 역할이 거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몸에 효소가 역할을 하는 건데 그 효소의 기능을 돕는 물질을 비타민 혹은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이 역할을 잘 하려면 우리 몸에 효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비타민 먹어도 별로 효과를 못 느끼겠어. 미네랄 먹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뼈 튼튼하려고 철분을 먹고 칼슘을 먹지만 칼슘을 뼈까지 움직이게 도와주는 것은 효소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필요한 꼭 효소들이 정상적으로 몸에 잘 있을 때에만 그런 조효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하나 특징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먹는 음식에 효소가 다 들어있지만 위 속에 들어가서 다 망가지는 건 아니고 반드시 일부는
그 장까지 가서 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천 가지의 효소들이 발견이 되어 왔고요. 그리고 그 효소들은 지금도 계속 발견되고 있어요. 어떤 부자는 자기의 그 몸을 젊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불러다가 아들의 피로 본인의 피를 바꿔치기 했더라고요. 회춘하기 위해서 그 피를 바꿔치기 한다는 건데, 그런 옛날부터 그 회춘의 여러 가지 그 기본 개념도 효소였어요.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효소의 양이나 효소의 활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나이 먹으면 그런 것들이 좀 약해져서 그런 것들을 좀 새롭게 바꾸자,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효소는 몸속에서 어딘가에서 반드시 그 역할을 하고 다 망가지지 않고 반드시 살아남아 있고 역할을 다한 다음에야 몸 바깥으로 나간다. 뭐 이런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우리 몸은 37도로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사람의 몸 안에 있는 효소는 37도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일 수 있도록 이게 포물선의 모양을 그리고 있어요. 37도에서 아주 최적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죠. 온도가 너무 높아도 망가지고 온도가 너무 낮아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효소 종류가 막 3, 4천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 이유는 효소는 하는 역할이 너무 제한적이라서 한 가지 역할에 한 가지 효소만 쓰기 때문에 우리 몸이 하는 역할이 수천 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죠.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어떤 기질이라고 하는 이 서브스트레이트가 들어가는 구멍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구멍의 모양이 딱 맞아야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결혼해 보신 분은 알 텐데, 결혼하게 되면 짝꿍을 만나게 되잖아요. 뭐 무슨 소개로 만나든지 우연하게 만나든지. 근데 만날 때 이런 거 저런 거 물어보죠. 음식 뭐 좋아해요? 취미 뭐예요? 그거 왜 물어봐요? 자기랑 맞아야 되니까.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아야 되니까. 효소도 마찬가지라 태초에는 물론 한 가지의 효소만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생명체가 복잡해지고 진화하면서 여러 가지의 효소가 필요하게 됐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종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그걸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효소하고 기질하고 이렇게 딱 맞아야, 모양이 딱 맞아야 반응하지, 모양이 안 맞으면 반응하지 못하고 결혼에 골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비타민 역시, 그리고 미네랄 역시 효소하고 모양이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효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게 모양이 안 맞으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의 피 왜 붉은지 아시나요? 우리 피 안에는 산소를 전달하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안에 미네랄, 철을 반드시 도우미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철이 제가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산소가 들어가죠. 그럼 철이 산소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네, 맞습니다. 녹이 슬죠. 그래서 우리 피의 붉은색은 쇠가 녹이 난 거예요. 바깥에다가 쇠 남은 그렇게 비 맞고 그러면은 녹나잖아요. 붉게. 그게 바로 우리 피의 붉은색인 거죠. 효소를 돕는 조효소처럼 단백질을 돕는 보조인자, 도우미인자가 철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 그런 짝꿍이 다 마련이 돼 있는 거죠. 사람의 피는 그래서 철분이 짝꿍이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제품을 기획할 때도 이런 부분들의 연구 결과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효소가 좋으면 효소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때 그렇지 않고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도 다 넣어줘야 되고요. 효소의 모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게 모양이 바뀌면 안 돼. 그러니까 산소가 들어가서 산화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산화 물질들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항산화 물질은 재미있게도 색깔을 가진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 전라남도 지방에서 나오는 꼬지뽕이라든지 사과 껍질에서 추출한 항산화 물질인 애플페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효소하고 결합하게 되면 효소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더 원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먹으면서 호르몬 같은 것들의 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신진대사의 문제들도 이러한 효소와 폴리페놀 이런 것들의 결합으로 조금 더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제품 기획에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표현한 효소의 모양인데요. 실질적으로 나노 크기지만 실질적으로 모양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효소의 기본적인 특징하고 좀 오해하기 쉬운 상식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럼 이 효소가 어디에 쓰일지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